사라진 부모님, 그리고 수상한 미소. 2013년 3월 5일, 홍콩 전역에는 차갑고 기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실종된 부모님을 찾습니다. 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글의 작성자는 주씨 형제, 주카이인과 주카이량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모인 주룽지, 65세와 샤오옌, 64세이 3월 2일 이후로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했다. 부모님은 중국 본토로 여행을 간다고 말한 뒤 홀연히 사라졌다는 것이다. 경찰의 초동 수사는 물론이고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까지 더해지면서 이 사건은 순식간에 홍콩 사회를 뒤흔드는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그러나 대중의 관심은 실종된 노부부를 향하기보다는 오히려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쏟아내는 둘째 아들 주카이량을 향했다. 방송 인터뷰에서 카이량은 울먹이며 부모님이 실종된 경위를 설명했다. 3월 2일 오후 부모님과 호텔에서 애프터눈 티를 마신 후 헤어졌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본토로 여행을 가신다고 하셨고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의 말은 몹시 슬프게 들렸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쉴 새 없이 흔들리고 있었고 문장을 마무리할 때마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는 섬뜩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모순된 표정은 많은 시청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슬픔에 잠긴 아들의 얼굴 위로 마치 삐에로 가면처럼 섬뜩한 미소가 겹쳐지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그의 눈물은 진심일까? 아니면 완벽하게 연출된 연극일까? 다음 날 경찰서에 도착한 주카이량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취조실 안, 차가운 금속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은 카이량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좀처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형사는 그의 불안감을 꿰뚫어보며 질문을 던졌다. 주카이량 씨, 부모님이 본토로 여행 가셨다고 하셨죠? 그런데 출입국 기록에는 두 분은 죄송합니다. 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그의 변명은 오히려 의심의 골을 깊게 만들 뿐이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마치 겹겹이 쌓인 가면처럼 진실을 가리고 있었다. 경찰은 카이량이 평소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히 그의 소셜미디어 계정에는 가족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이 담긴 글들이 가득했다. 나는 평생 부모의 꼭두각시였다.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 와 같은 섬뜩한 문장들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깊은 원한을 내포하고 있는 듯 했다. 이 모든 정황은 주카이량을 단순한 실종자의 가족이 아닌 유력한 용의자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눈물의 뒤에 숨겨진 차가운 미소, 거짓으로 얼룩진 진술, 그리고 깊은 가족 간의 불화.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엮이면서 사건은 단순한 실종을 넘어선 잔혹한 범죄의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다. 과연 주카이량의 거짓말 뒤에는 어떤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그리고 사라진 부모님은 정말로 본토로 떠난 것일까? 아니면 이미 다른 차가운 곳에 머물고 있는 것일까? 이 미스터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피 묻은 거짓말의 덫. 주카이량의 오락가락하는 진술은 경찰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베테랑 형사 웡은 차가운 눈으로 카이량의 불안한 눈빛을 응시했다. 그는 이미 부부의 출입국 기록과 호텔 CCTV를 확인하며 카이량의 거짓말을 간파한 상태였다. 아니, 그냥 여행이라고 말하고 떠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원래 그런 분이세요. 자유로운 영혼이라고요. 카이량은 땀을 뻘뻘 흘리며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떨리고 있었고 그럴수록 그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잃어갔다. 웡 형사는 조용히 서류철을 넘기며 말했다. 자유로운 영혼? 하지만 두 분은 당신에게 본토로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공항에도 항구에도 두 분의 흔적이 없을까요? 혹시 다른 곳으로 가셨나요?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의 찔리는 듯한 말에 카이량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연극을 이어갔다. 형사님, 제게 이러지 마세요. 저는 그저 부모님을 잃은 불쌍한 아들일 뿐입니다. 부모님께는 평생 효도하지 못한 죄책감뿐이라고요. 그의 눈가에는 다시 한번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눈물 뒤에 섬뜩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한편 경찰은 주변 관계를 조사하며 또 다른 단서들을 찾아냈다. 부부의 지인들은 이들이 최근 들어 둘째 아들인 카이량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고 증언했다. 카이량은 툭하면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부모님 돈으로 놀고 먹었어요. 부부가 그걸로 많이 힘들어했지. 한 이웃 주민의 말은 경찰의 일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가장 충격적인 증언은 부부의 오랜 친구에게서 나왔다. 그는 부부의 부유한 재산에 대해 언급하며 카이량이 끊임없이 돈을 요구해 왔다고 했다. 부부가 죽으면 그 재산은 고스란히 두 아들에게 상속될 텐데 특히 카이량은 빚도 많았다고 하더군요. 이 증언은 단순한 실종 사건을 탐욕과 관련된 살인 사건으로 전환시켰다. 밤이 깊어지고 경찰은 카이량을 돌려보냈다. 그가 치조실에 나서는 순간 웡 형사는 그의 등기에 대고 나지막이 말했다. 주카이량 씨,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완벽한 거짓말은 없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 카이량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입꼬리가 다시 한번 싸늘하게 올라갔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확신했다. 경찰은 자신을 용의자로 의심하고 있지만 증거는 없다. 그리고 증거는 영원히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부모님의 흔적은 이미 이 세상에서 깨끗이 지워졌으니까. 그는 형사의 경고를 비웃으며 자신의 완벽한 범죄를 자축하는 듯한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 진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싹 소문을 알고 있었지만 동생이 부모님을 해칠 리는 없다며 강력하게 감쌌다. 그의 말은 일견 진심으로 보였고 경찰은 카이잉에 대한 의심을 거두었다. 드디어 주카이량의 차례가 되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불안해 보였다. 손톱을 잘근잘근 물어뜯고 시선은 바닥을 맴돌았다. 말해보세요, 카이량 씨. 3월 1일 부모님과 함께 어디로 가셨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CCTV 영상에는 두 분이 당신과 함께 건물로 들어간 기록만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혼자서만 빠져나왔더군요. 두 분은 어디로 사라진 겁니까? 웡 형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숨막히는 압박감이 깃들어 있었다. 카이량의 얼굴은 핏기가 가셨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부모님을 배웅하고 먼저 나왔을 뿐이에요. 그 후로는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의 말은 횡설수설했고 명백히 거짓말이었다. 웡 형사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거짓말 마세요. 당신의 계좌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부모님이 실종된 바로 다음 날, 당신은 평소 사용하지 않던 카드로 거액의 현금을 인출했더군요. 부모님의 카드는 아닙니다. 당신의 통장에 들어있던 돈입니다. 실종 신고를 하기도 전에 거액의 돈을 인출할 필요가 있었나요? 부모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까? 이 질문에 카이량은 무너졌다. 그의 몸은 경련하듯 떨렸고 입에서는 의미 없는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아니에요. 그건 그냥 개인적인 용도로.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아닌 공포에 질린 표정이 읽혔다. 그때 다른 형사가 서리철을 들고 들어왔다. 주카이량 씨, 당신의 SNS 계정에서 삭제된 글들을 복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피가 묻은 손을 씻고 싶다.
이제 모든 고통이 끝났다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더군요. 이것은 단순한 변명할 힘도 도망칠 곳도 없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그가 꺼낸 진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혹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부모님은 이미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저는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의 고백은 취조실의 차가운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불안함이나 슬픔이 없었다. 오직 공허하고 섬뜩한 광기만이 가득했다. 그의 입꼬리가 다시 한번 미세하게 올라갔다. 마치 자신의 완벽한 범죄를 자랑스러워하는 듯한 소름 끼치는 미소였다. 하이식 맨션 38호의 비밀 주카이량의 자백은 경찰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러나 자백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그의 자백은 그저 광기 어린 망상일 수도 있었다. 웡영사는 주카이량의 거짓말과 모순에서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주카이량이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만났다고 주장한 하이식 맨션. 그곳에 분명 뭔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경찰은 주카이량을 24시간 미행하기 시작했다. 며칠간 그는 아무런 이상행동도 보이지 않았다.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마치 세상과 단절된 것처럼 지냈다. 그러나 3월 16일, 그의 행동에 변화가 생겼다. 새벽 3시, 도시의 모든 소리가 잠든 시간, 주카이량은 집을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다. 마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로봇처럼 정해진 길을 걸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지나 하이식 맨션으로 향했다. 그를 미행하던 형사들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드디어 주카이량은 하이식 맨션 38호 앞으로 다가섰다. 그는 망설임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인물을 만났다. 바로 그의 친구, 타전키였다. 타전키는 주카이량을 보자마자 안도감에 젖은 표정을 지었다. 있었다. 특히 주카이량은 마치 사냥당하는 짐승처럼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그들의 도주는 오래가지 못했다. 결국 그들은 건물 밖에서 경찰에게 제압당했다. 캐리어가 내팽개쳐진 자리, 검붉은 핏자국이 바닥에 스며들고 있었다. 그 악취는 인간의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역겨웠다. 특공대원들은 캐리어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인간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난도질된 신체 부위들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시신이 아니었다. 마치 정육점에서 고기를 손질하듯 끔찍하게 훼손된 한때는 사람이었던 것들의 조각들이었다. 이어진 긴급수색에서 하이식 맨션 38호는 악몽 그 자체임이 드러났다. 집안의 모든 공기는 당부제 냄새와 피비린내로 가득 차 있었다. 거실에는 핏자국이 흥건했고 벽과 바닥에는 핏방울이 튀어 있었다. 침실로 들어선 형사들은 더욱 경악했다. 침실은 마치 도살장처럼 변해 있었다. 전기톱, 정육점 칼, 그리고 무수한 비닐봉투들이 널려 있었다. 한 구석에는 큰 드럼통이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는 염산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냉장고 안에서 발견된 2개의 머리였다. 그것들은 부부의 얼굴임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부부의 것이 맞다는 것이 밝혀졌다. 주카이량과 타장키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들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흔들리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들이 숨기려 했던 끔찍한 비밀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하이식 맨션 38호는
이제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광기와 잔혹함이 응축된 지옥의 문이었다. 지옥의 식탁. 경찰은 하이식 맨션 38호에 들어서는 순간 오감을 마비시키는 역겨움에 사로잡혔다. 마치 죽은 시체가 썩어가는 듯한 공포가 바깥으로 새어 나오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듯했다. 특공대원이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뜯어내고 문을 열었다. 안에서는 에어컨이 윙윙 돌아가고 있었고 그 차가운 공기 속에서 더욱 끔찍한 장면이 드러났다. 방 안에는 작은 냉장고 2대가 놓여 있었다. 도시바와 히타치라는 상표가 붙은 냉장고. 평범한 가전제품이었지만 그 안에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것이 들어있었다. 멍영사는 숨을 멈추고 도시바 냉장고의 문을 열었다. 차가운 냉기 속에서 검은 비닐봉투에 쌓인 무언가가 보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사람의 머리였다. 충격에 뒤이어 온 것은 또 다른 혐오감이었다. 머리는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고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다. 다음으로 히타치 냉장고를 열었을 때 그 안에서는 또 다른 머리가 나왔다. 이 2개의 머리가 바로 주룽지 부부의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그들의 신분증과 함께 봉투에 담겨 있었다. 방 안을 더 수색하자 더 많은 증거들이 발견되었다. 전자레인지 안에는 기름진 액체가 담겨 있었는데 전문가들은 그것이 사람의 지방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거대한 나무도마 위에는 붉은 얼룩이 가득했고 그 옆에는 날카로운 칼들이 놓여 있었다. 바닥에는 잘게 다져진 살점과 굳은 핏덩이가 흩어져 있었다. 마치 인간을 해체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방 한구석에 가지런히 놓인 3개의 검은 쓰레기 봉투였다. 특공대원이 봉투의 입구를 묶은 끈을 풀자 그 안에서 부부의 신체 부위가 쏟아져 나왔다. 팔, 다리, 몸통, 모두 토막난 상태였다. 부검 결과 이 끔찍한 신체 조각들은 소금에 절여지고 전자레인지에 데워졌으며 뜨거운 물에 삼겨진 흔적이 발견되었다. 범인들이 시신을 완전히 훼손하여 흔적을 없애려 했던 상상력을 초월하는 잔혹함이었고 그 중심에는 자신만의 완벽한 범죄를 꿈꿨던 한 청년의 뒤틀린 광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악마의 조리법 하이식 맨션 38호는 이제 단순한 범죄 현장을 넘어 한 인간의 잔혹성이 극에 달한 증거물 저장소였다. 현장 감식반이 들이닥쳤을 때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집안 곳곳에는 인간의 잔해를 처리한 흔적들이 적나라하게 남아있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핏자국으로 얼룩진 대형 나무 도마가 놓여 있었는데 그 위에는 뼈 조각과 살점이 뒤섞인 잔해들이 말라붙어 있었다. 옆에는 핏빛으로 변한 정육점 칼들이 놓여 있었다. 칼날의 무딘 부분은 수도 없이 많은 절단 작업이 있었음을 암시했다. 싱크대에서는 기름때처럼 보이는 검은 끈적한 물질이 흘러나왔고 그것은 인체에서 분리된 지방을 녹인 흔적이었다. 화장실 변기 주변에는 핏물이 굳어 있었고 변기 속에서는 작은 뼈 조각들이 발견되었다. 가장 끔찍한 것은 현장에서 발견된 한 권의 수첩이었다. 낡은 표지를 넘기자 그 안에는 주카이량의 필체로 꼼꼼하게 작성된 범행 계획이 담겨 있었다. 제목은 완벽한 처리법. 수첩의 내용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함으로 가득했다. 수첩에는 시신을 처리하는 단계별 조리법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해체. 시신을 욕조에 넣고 톱으로 부위를 나눈다.
뼈가 단단하니 힘을 주어야 한다. 특히 관절 부위를 잘라내는 것이 효율적이다. 삶기. 잘라낸 부위들을 냄비에 넣고 끓인다. 살점과 뼈를 분리하기 위함이다.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염소계 표백제를 소량 넣는다. 지방 녹이기. 살점에서 분리된 지방을 전자레인지에 녹인다. 이것은 후에 배수구를 통해 흘려보낼 것이다. 기름이 타는 냄새가 나니 주의해야 한다. 살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악마의 요리사가 정성을 다해 준비한 잔혹한 만찬과 같았다. 그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지만 단 한 가지를 간과했다. 바로 인간의 죄책감과 공포는 완벽하게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가 버리고 간 캐리어와 그의 떨리는 눈빛은 그 모든 잔혹한 계획이 인간의 손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신문실에서 웡 형사는 주카이량에게 수첩을 들이밀었다. 이것이 당신의 작품인가? 당신의 부모님을 이런 식으로 처리했단 말인가? 주카이량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핏기 없는 입술을 비틀어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완벽한 계획이었는데 당신들이 너무 빨리 찾아냈군요. 그의 목소리는 체념이 아닌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요리가 세상에 공개된 것에 대해 아쉬워하는 듯했다. 이 순간 웡 형사는 깨달았다. 주카이량은 단순한 살인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예술로 여기는 소시오패스에 가까운 존재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나 후회라는 감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오직 자신의 분노와 불만에만 사로잡혀 있었다. 그리고 그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부모님을 잔인한 방법으로 처리했던 것이다. 하이식 맨션 38호는 그가 만들어낸 지옥이었고 그 지옥의 모든 흔적은 그의 광기를 증명하고 있었다. 뒤틀린 징후의 연대기. 주카이량의 자백은 그의 내면에 쌓여있던 징후의 거대한 빙산을 드러냈다. 취조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는 마치 소설을 읽어주듯 담담하게 자신의 과거를 풀어놓았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내면에 켜켜이 쌓여온 도끼와 원한으로 가득 찬 뒤틀린 증오의 연대기였다. 제가 왜 부모를 죽였냐고요? 그들은 저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저 제가 만든 작품일 뿐이었죠. 사랑과 기대를 담은 투자였지만 주카이량에게는 지독한 고독과 고통의 시간이었다. 그는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고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그는 그 모든 고통을 부모님 탓으로 돌렸다. 그들이 저를 호주로 보내지만 않았어도 전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들 때문이었어요. 그의 삶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좋은 학벌을 가졌지만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번번이 해고당했다. 그는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 상사가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했다. 그는 잠시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며 자신을 비난하는 부모님에게 더욱 증오심을 키워갔다. 가장 결정적인 증오는 그의 첫사랑과 관련이 있었다. 24살,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여자를 만났다. 그녀는 순수했고 그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었다. 주카이량은 그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들의 교제를 반대했다. 그 여자 집안은 우리와 급이 맞지 않아. 너는 더 좋은 여자를 만나야 해.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제게 유일한 빛이었던 그녀를 그들이 꺼트려 버렸어요.
그들은 제가 행복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저는 그들의 꼭두각시일 뿐이었죠. 주카이량은 더 이상 자신의 불행을 남 탓으로 돌리지 않았다. 이제 그는 복수를 꿈꿨다. 그는 자신에게 모든 불행을 안겨준 부모를 없애고 자신의 손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부모가 사라지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는 소름 끼치도록 차분하게 살인 계획을 세웠다. 그는 친구 타전키를 끌어들였다. 타전키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지능이 낮아 쉽게 조종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 주카이량은 타전키에게 네 어머니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자신의 범행에 가담시켰다. 인간의 내면에 숨겨진 가장 어두운 심연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았다. 꼭두각시 조종사 주카이량의 진술은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이 부모 탓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그의 주장이 자신의 잔혹한 행위를 숨기기 위한 교활한 자기합리화임을 간파했다. 진짜 의문은 그의 공범인 타전키였다. 타전키는 과연 어떤 존재이기에 이 끔찍한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일까? 타전키는 신문실에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울먹이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저는 그저 카이량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안 그러면 제 어머니를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의 진술은 불안정했고 맥락 없는 말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3년 전 실연과 사기로 인해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했다. 불에 몸을 지르고 쥐약을 마시고 심지어 수은까지 삼켰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그는 살아남았지만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지능이 현저히 떨어졌고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다. 전문가들은 타전키의 지능지수 IQ가 84점에 불과하며 일반적인 성인에 비해 판단 능력과 사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이런 상태의 타전키가 주도적으로 살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을 가능성은 희박했다. 경찰은 주카이량이 타전키를 정교하게 조종한 꼭두각시 조종사라고 결론 내렸다. 주카이량은 타전키의 심리적 약점을 파고들었다. 두 사람은 비슷한 시기에 삶의 실패를 경험하며 서로에게 의지하는 듯 보였지만 사실 주카이량은 타전키를 자신의 계획에 이용할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타전키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세상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알았고 그 분노를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행위로 끌어들였다. 주카이량은 타전키에게 범행에 가담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속삭였다.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나려면 가장 큰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다. 카이량이 시키는 대로. 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눈은 공허했고 그의 존재는 주카이량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반면 주카이량은 법정에서도 당당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이 정당한 복수였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저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것을 되찾았을 뿐입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말했다. 그는 타전키를 나약한 친구라고 비난하며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 하지만 그의 잔혹한 수첩과 치밀한 계획은 그가 이 사건의 진정한 주모자임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었다. 주카이량은 심리학자들과의 면담에서도 자신의 광기를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천재적인 범죄자라고 칭하며 자신의 범행이 얼마나 완벽했는지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이 사건이 자신의 걸작이며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킬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뒤틀린 지성과 불안정한 정신이 만나 빚어낸 끔찍한 비극이었다.
주카이량은 타전키를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도구로 이용했고 자신의 광기를 숨기기 위해 타전키의 나약함을 방패 삼았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잔혹한 행위는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고 그들의 삶은 영원히 파멸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 차가운 심장의 고백. 주카이량의 자백은 신문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라도 된 듯 자신의 잔혹한 범행을 상세하고 차분하게 묘사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나 후회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차갑고 공허한 감정만이 맴돌았다. 웡 형사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며 진심을 읽어내려 했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눈은 마치 죽은 물고기의 눈처럼 생기가 없었다. 제가 부모님을 죽인 후 어떤 기분이었냐고요? 후련했어요. 정말로요. 평생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으며 이상 그들이 저를 억압할 수 없다는 안도감. 그것이 저를 지배했죠. 그래서 형은 죽이지 않기로 했어요. 그를 죽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이 고백은 웡 형사를 더욱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 그는 단순한 살인범이 아니었다. 그는 감정을 느낄 수 없는 공감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사이코패스였다. 자신의 범행을 일종의 게임처럼 혹은 목표 달성처럼 여기는 듯했다. 주카이량은 심리학자들과의 면담에서도 자신의 비정상적인 심리를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는 어릴 적부터 자신을 실패자로 규정했고 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싶어 했다고 말했다. 그는 30살이 되기 전에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하면 자살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의미 있는 일은 바로 살인이었다. 제게는 살인만이 제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음악만이 반복적으로 흘렀다. 러시아 작곡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불을 넘어선 달걸음. 그는 이 곡을 30일 동안 계속해서 들으며 살인에 대한 결심을 굳혔다고 했다. 마치 음악이 그의 광기를 부추기는 주문이라도 되는 것처럼. 주카이량의 진술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그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와 사촌에게도 범행을 넌지시 암시했다고 말했다. 저는 사이코패스예요. 저는 타인의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라고 말해도 그들은 그저 농담으로 받아들였죠. 그는 자신의 진심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 씁쓸하게 웃었다. 그러나 그 씁쓸한 웃음 뒤에는 자신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잔혹한 존재임을 증명한 것에 대한 만족감이 숨어 있었다. 주카이량의 심리는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지만 한 가지는 명확했다. 그는 자신이 겪은 모든 불행의 원인을 부모에게 전가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기 싫었고 그 대신 부모를 증오하는 것으로 자신의 나약함을 감추려 했다. 그 결과 주카이량의 재판은 홍콩 전역을 들끓게 했다. 언론은 그의 잔혹성과 비정상적인 심리를 연일 보도했고 대중은 분노와 공포에 휩싸였다. 법정은 매일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사람들은 이 괴물의 얼굴을 직접 보고 싶어 했고 그가 어떤 방식으로 벌을 받게 될지 숨죽이며 지켜보았다. 타전키는 증인석에 서서 겁에 지르린 표정으로 진술했다. 그는 모든 것을 주카이량의 명령에 따라 행동했음을 주장했다. 그의 지능과 정신 상태는 전문가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되었고 그가 주체적으로 살인을 저지를 능력이나 의도가 없었음이 입증되었다. 재판부는 타전키에게 살인가담 혐의에 대해 정상 참작하여 1년형을 선고했다. 그는 그 짧은 형량으로도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이들의 시선은 주카이량을 향했다. 변호인은 그의 불우했던 유년 시절과 정신질환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피고인은 어릴 적부터 가족의 압박과 사회 부적응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이 정당한 복수라고 믿을 정도로 뒤틀린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살인자가 아닌 사회가 만들어낸 비극적인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주카이량은 변호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증인석에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방청객들을 훑어보았다. 그의 입가에는 미세한 조소가 걸려 있었다. 판사가 최후 진술의 기회를 주었을 때 그는 길게 생각하지 않고 입을 열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법정의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다. 제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모는 저의 삶을 통제하려 했고 그 결과 저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룬 위대한 업적입니다. 그의 발언은 법정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다. 그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끝나자 법정은 침묵에 휩싸였다. 주카이량은 그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의 변화도 없었다. 그는 단지 고개를 숙여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피와 살점으로 얼룩졌던 그의 손. 그는 그 손으로 자신의 삶을 파멸시켰고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 호성차에 오르는 그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다. 그는 모든 것을 얻으려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자유, 가족, 그리고 인간성까지. 그는 평생을 차가운 감옥에서 자신의 위대한 업적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마 그곳에서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자신이 세상의 희생자라고 믿을 것이다. 주카이량의 이야기는 비극적인 가정사가 한 인간을 어떻게 괴물로 변모시키는지, 그리고 인간의 뒤틀린 심리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잔혹한 교훈으로 남았다.